청년, 국밥 한 그릇 먹고 가요. 국밥집 앞에 선 청년의 모습은 누가 봐도 형편없는 거지 꼴이었습니다.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앞코가 터진 낡은 신발을 신고 있었죠. 맛있게 먹고 모자라면 더 먹어요? 그녀는 30년 전 2살인 민준을 5천만 원에 팔아버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거지 꼴로 나타난 민준이 천억 자산의 재벌 회장이라는 것도 이 순간이 복수를 위한 잠입이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절뚝거리는 다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재벌 회장은 결국 마주한 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적지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기적과 행운의 답글을 보내드릴게요. 고급 호텔 스위트룸, 거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대신 일부러 헝클어뜨린 산발머리, 맞춤 양복 대신 때가 찌든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죠. 남자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2살밖에 안 된 나를 팔아버린 그 여자를. 주먹을 쥔 남자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32살의 박민준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젊은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자산 1,000억, 냉철하고 유능한 사업가로 재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왼쪽 눈 밑에 콩알만 한 작은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묘하게 인상적이어서 한 번 보면 잊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그런 그가 지금 때 묻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고급 호텔 스위트룸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1,000억 자산가의 모습이 없었어요. 머리는 일부러 헝클어뜨렸고 얼굴에는 그을음을 묻혔으며 신발은 앞코가 터진 낡은 운동화로 바꿔 신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였죠. 민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씁쓸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주 전이었어요. 2주 전, 대학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온갖 기계에 연결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신호음이 울렸고 병실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한때 그 손으로 수많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재계를 호령하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가락이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죠. 그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민준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준아, 희미한 목소리였어요. 민준이 귀를 바짝 가져다 대야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미안하다. 김민준이 아버지의 손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요? 뭐가 미안하세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네. 친엄마는? 네, 친엄마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말을 끝맺지 못하고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고 민준은 아버지의 차가워지는 손을 놓을 수 없었어요. 민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 내 친엄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민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그가 고등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는 왜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 심전도 모니터에서 길고 단조로운 신호음이 울려 퍼졌어요. 띠 하는 그 소리가 병실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뛰어들었지만 민준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채 얼어붙은 듯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국화꽃 향기가 식장 전체에 퍼져 있었고 곳곳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준은 상주석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웃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장례식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간 늦은 밤, 민주는 잠시 바람을 쐬러 복도로 나왔어요. 그때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을 오랫동안 견제해온 친척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래? 목소리 좀 낮춰, 들리겠어. 민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은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엄마가 돈 받고 팔아먹었대. 5천만 원인가 받았다더라. 세상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결국 그 여자가 양부모까지 다 잡아먹은 거야? 팔자가 사나워서 주변 사람 다 잡아먹는다더니. 민준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는 것 같았어요. 기둥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친엄마가 돈 받고 팔아먹었다고요? 귀를 의심했지만 친척들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만 민주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버텼습니다. 더 들어야 했거든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민주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려던 거예요. 입양아, 돈 받고 팔아먹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민주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주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내 친어머니를 찾아줘.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비서가 깜짝 놀라 민준을 쳐다봤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입양하라는 소문이 있어? 사실인지 확인해. 그리고 친어머니가 누군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전부 알아내.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비서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름은 김순옥, 64살입니다. 재래시장 골목 끝자락에서 간판도 없는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굽은 허리,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그게 자신을 낳은 여자라니. 30년 전 입양 당시 5천만 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돈 받고 자식을 판 여자. 그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여자. 친척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민준의 가슴 한가운데서 불덩이 같은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턱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지로 변장해서 그 국밥집에 숨어 들어가겠다고. 며칠 동안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낱낱이 확인한 뒤 마지막에 자신이 바로 그 아들이라고 밝히며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주겠다고. 기대하세요. 어머니 민주는 거울 속 거지 행색의 자신을 바라보며 씁쓸하지만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민준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쓰렸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고 호텔 방문을 열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은 예상보다 더 낡고 허름했습니다. 골목 끝자락에 간판조차 없는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슬레이트 지붕,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보였고 문틈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하나둘셋 단장을 하고 있었지만 이 국밥집만은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모습 그대로였죠. 좁은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혔지만 아무도 거지 행색의 민준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자락, 간판 없는 작은 가게가 보였어요.
국밥집이라는 것은 철문 옆에 삐뚤빼뚤 써진 메뉴판을 보고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된장국 5,000원, 소고기 국밥 7,000원, 그 가격표마저 햇빛에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민준이 녹슨 철문을 밀었습니다. 띠걱하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뜨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좁은 가게 안에는 낡은 스테인리스 식탁 4개가 전부였고 벽에는 누렇게 바랜 달력이 걸려 있었어요. 천장의 형광등은 지지직거리며 깜빡였고 바닥 장판은 여기저기 닳아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보였습니다. 김순옥, 64살.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 굵게 튀어나온 손마디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등에는 오랜 세월 뜨거운 물과 세제에 시달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앞치마에는 국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허리는 조금 굽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걸음걸이였습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었거든요. 걸을 때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지는 게 보였어요. 아픈 건지 불편한 건지.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어요.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터진 신발. 누가 봐도 거지인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은 눈살을 찌푸리거나 내쫓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손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민준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한테 저렇게 친절하게 구는 사람이 있나? 착한 척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건가? 민준은 구석자리에 앉아 순옥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국밥 하나 드릴까요? 금방 나와요. 순옥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거운 솥뚜껑을 들어 올리고 국자로 국물을 푸는 모습이 보였어요. 걸을 때마다 한쪽 어깨가 기울었지만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잠시 후 순옥이 국밥을 들고 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였습니다. 국밥 위에는 고기가 수북이 올려져 있었어요. 거지한테 이렇게까지 넉넉하게 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런데 국밥을 내려놓다가 순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눈이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왼쪽 눈밑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콩알만 한 작은 점이었죠. 순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뚝배기를 놓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얼굴빛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순옥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아기, 왼쪽 눈밑에 있던 콩알만 한 점, 매일 밤 그 자리에 뽀뽀해주던 기억. 만약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다면 저 나이쯤 됐을 거예요. 저렇게 컸을 거예요. 저기, 손님, 이순옥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었어요.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하는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박민준입니다. 민준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순옥의 눈에서 빛이 조금 사그라드는 게 보였어요.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에 눈물을 삼키며 보낸 아들의 이름은 준영이었거든요. 민준이 아니라. 순옥이 고개를 살짝 떨구더니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민준 씨구나. 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는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절뚝거리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순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왜 내 이름을 물었을까? 왜 저런 반응을 보인 걸까? 뭘 기대했던 걸까? 국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 혀끝에 감겼어요. 이상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에 먹어본 것 같은 그리운 맛이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건지?
저 여자는 자신을 버린 사람인데,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인데, 왜 이 국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등이 굽어 있었고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저 굽은 등으로 30년을 살아온 건가요? 저 절뚝거리는 다리로 매일 국밥을 끓여온 건가요? 아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저 여자는 복수 대상이에요.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왜 자꾸 저 굽은 등이 눈에 밟히는 걸까요? 왜 자꾸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쓰린 걸까요? 한편 그 시각 부엌에서 순옥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멍하니 앉아있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에 우리 준영이가 건강하게 자랐다면 저 나이쯤 됐겠구나. 저렇게 컸을 거야. 또 저렇게 잘생겼을지도 몰라.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도 이런 노을이었습니다. 아들을 넘겨주던 그날 2살 된 준영이가 우는 엄마를 보며 빙긋이 웃으면서 전마하고 불렀어요. 옹알이지만 분명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눈물은 삼켰습니다. 손님이 있으니까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저 손님이 누구든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푸짐하게 먹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리 준영이도 어디선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있겠지요.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주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얀 쌀밥 위로 고기가 수북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국밥을 다 비우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채 순옥의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어요. 복수를 위해 관찰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묘하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이 몇 명 더 들어왔어요. 순옥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부엌과 홀을 오가며 국밥을 날랐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지만 손님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에게는 고기가 수북이 올라간 국밥을 내주면서 정작 순옥 본인은 찬밥에 물을 말아 먹고 있었거든요. 반찬이라고는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국물도 없이 그냥 찬물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손님한테는 고기 듬뿍, 본인은 찬밥이라고. 쇼하고 있는 건가? 불쌍한 척 연기하는 건가? 저렇게 해서 뭘 얻으려는 거지? 하지만 순옥의 표정에는 아무런 꾸밈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찬밥을 먹고, 당연하다는 듯이 설거지를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다음 손님을 맞았어요. 저녁 무렵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였습니다. 민주는 일부러 낡은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지갑이 식탁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한 장만 들어 있었어요. 거지 행색에 맞게 준비해둔 소품이었죠. 순옥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손님,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순옥이 허리를 굽혀 지갑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지갑이 살짝 벌어지면서 안이 보였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순옥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지갑을 민준에게 건네주면서 그의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때 묻은 옷,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앞코가 터진 낡은 신발. 발가락이 살짝 보일 정도로 해진 신발이었어요.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혹시 잘돼가?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옥의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요즘 밤이 많이 춥잖아요. 마땅히 잘돼가 없으시면
며칠 여기서 지내셔도 돼요. 창고가 좁긴 한데 이불을 깔면 잘 수 있거든요. 민주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착한 척하는 건가? 뭔가 노리는 게 있는 건가? 거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하지만 복수 계획에는 오히려 좋았어요.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며칠만 재워주시면 제가 일을 돕겠습니다. 김인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에 일부러 기운 없는 톤을 섞었습니다. 순옥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마치 길 잃은 아이를 찾은 것처럼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이리 와. 창고 보여줄게. 순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요. 민주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까이서 지켜보기 딱 좋군. 며칠만 있으면 저 여자의 본색을 다 알 수 있을 거야. 창고는 가게 뒤편에 붙어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쌀포대, 낡은 솥, 그리고 구석에 쌓인 이불들. 순옥이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자요. 밤에 춥지 않게 이불 2장 깔아줄게요. 배고프면 언제든 말하고.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순옥이 문을 닫고 나가자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낱낱이 지켜보겠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이불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게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민준이 살짝 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순옥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요. 절뚝거리는 다리로 서서 그릇을 닦고 솥을 문지르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어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순옥이 창가에 앉아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순옥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혼잣말을 했어요. 준영아, 우리 아가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옥의 눈가에 물기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민주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어요.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리워하는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민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순옥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창고 쪽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저 청년의 왼쪽 눈 밑에 있는 점이 자꾸만 눈에 밟혔거든요. 30년 전 품에서 떠나보낸 아이에게도 똑같은 위치의 점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부엌 구석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천이 달아올이 풀려 있었어요. 순옥은 보자기를 잠깐 들여다보다 다시 조심스럽게 넣어두었습니다. 민주는 창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슬쩍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다음 날 새벽, 민주는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가게 쪽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순옥이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순옥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거운 솥을 옮기고 있었어요. 솥 안에 뼈를 넣고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국물을 우리내는 거였죠. 걸을 때마다 한쪽 다리를 끌었고 얼굴이 찡그려졌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다리는 왜 저러는 걸까? 돈을 받았다면서 왜 치료를 안 한 걸까?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민준이 문틈으로 계속 순옥을 지켜봤습니다. 순옥은 국밥 재료를 손질하다 멈췄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낡은 단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단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하나 있었습니다. 순옥이 단력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 준영이 생일이 다음 주인데. 민준의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자기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고요? 30년이 지났는데도?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자 민준도 가게로 나왔습니다. 순옥이 국밥 2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하나는 민준 앞에, 하나는 자기 앞에. 그런데 민준 앞에 놓인 국밥에는 고기가 수북이 올라가 있었고 순옥 앞에 놓인 그릇에는 국물과 밥만 있었습니다. 고기는 한 점도 없었어요. 많이 드세요. 젊은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요. 순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국밥을 먹으면서 순옥의 그릇을 슬쩍 봤어요. 어제 저녁에도 찬밥에 물 말아 먹더니 아침에도 국물만 먹고 있었습니다. 손님한테는 고기 듬뿍, 본인은 건더기 없는 국물.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돈 받고 자식 팔아먹은 여자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착한 척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저렇게 사는 건가? 민준은 의심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낡은 옷에 찢어질 것 같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게 안을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순옥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순옥이 앞치마를 털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야, 배고프니? 들어와서 밥 먹고 가.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줌마, 저 돈이 없는데요. 돈은 무슨, 어서 들어와. 순옥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밥을 한 그릇 가득 퍼서 아이 앞에 내려놓았어요. 고기도 듬뿍, 밥도 수북이, 아이가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신경 쓰지 않고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걸까요? 순옥이 아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서 먹어.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민주는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또 공짜로 주네. 아까 나한테도 그랬고 이제 저 아이한테도 그러고. 장사할 생각이 있긴 한 건가?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아이가 밥을 다 먹고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아줌마,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또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렴무. 순옥이 따뜻하게 손을 흔들며 아이가 가게를 나가는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왜 밥을 계속 공짜로 주세요? 순옥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아이, 할머니랑 둘이 살아. 형편이 어려워서 굶는 날도 많대. 유순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저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나서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들이라고요? 돈 받고 판 아들 말하는 건가요? 순옥의 말이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나 하는 걸까요? 하지만 순옥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을 말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고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 게 보였거든요. 뭐가 진실인 걸까요? 민준이 가게 안을 둘러보다 부엌 한쪽에 가지런히 놓인 낡은 신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을 신은 건지 많이 해지고 닳아 있었고 밑창은 얇아질 대로 얇아져 있었죠.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5천만 원 받았다는 여자가 왜 저런 신발을 신고 있는 걸까요? 자식을 팔아서 큰돈을 챙긴 사람이라면서요. 손님한테는 고기 듬뿍 넣어주고 배고픈 아이한테는 공짜로 밥을 주면서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 먹고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닌다고요.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다 계산된 행동일 거라고.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착한 척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저 여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이 머리를 쓰다듬던 그 손길이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 얘기를 하던 그 촉촉한 눈이 왜 자꾸 아른거리는 걸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창고 이불 위에 누워 잠을 청해보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순옥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저도 아들이 있었는데 그 생각나서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봐. 30년 전 입양 당시 상황을 비서가 잠시 후 보고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30년 전 아들을 입양 보내고 5천만 원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김민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어요. 역시 돈 받고 판 거야. 전화를 끊는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어요. 그렇죠. 저 친절도 다 계산된 거였습니다. 착한 척 연기하는 거였어요. 불쌍한 척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했습니다. 순옥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던 손길,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 얘기를 하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왜 자꾸 저 여자 생각이 나는 걸까요? 복수하러 온 건데 왜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뒤척이다 보니 어느새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가게 쪽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옥이 설거지를 하며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우리 아가.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이 노래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언제 들었던 거지? 머릿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억이 꿈틀거렸어요.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외면하려 하면 다시 떠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노래를 들으니까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판 사람인데 내 마음이 왜 이러는 걸까? 민주는 그 의문을 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곤 했는데 그날 밤은 이상하게 푹 잤어요. 꿈도 꾸지 않고 새벽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 순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어루만졌어요. 사진 속 아기, 2살 배기 준영이, 왼쪽 눈 밑에 콩알만 한 점이 있는 아기. 자리를 내어준 민준이라는 청년에게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순옥의 가슴은 하루 종일 두근거렸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 준영이가 저렇게 컸다면 어땠을까? 저렇게 잘생겼을까? 하지만 준영이는 건강하게 부자처럼 지내고 있을 거야.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옥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상하게 공기가 무거웠어요. 민준이 창고에서 눈을 비비며 일어났을 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민준이 문틈으로 밖을 살피려는 순간이었어요. 야채 가게 아줌마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옥아. 시어머니가 또 온다. 조심해. 순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국자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창고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시어머니라고요? 30년 전에 쫓겨났다고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왜 여기에 오는 걸까요? 쾅.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든쯤 되어 보이는 노파가 들어섰어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사나웠습니다. 입술이 얇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노파가 성큼 다가오더니 순옥의 멱살을 확 움켜쥐었습니다. 이년아. 내 아들 팔아먹은 돈 어디 숨겼어? 헉, 어머니, 순옥이 숨이 막힌 듯 소리를 내었어요. 시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어요. 내가 우리 아들 잡아먹고 손주까지 팔아먹었잖아. 민준이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돈 받고 판 거 맞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이 사실인 거였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옥을 세게 밀쳤습니다. 순옥이 뒤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절뚝거리던 다리가 꺾이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순옥에게 한 발짝 내디디려는 순간 야채 아줌마가 뛰어들어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두 팔을 벌려 순옥을 가렸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순옥이를 밀지 마요. 야채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야채 아줌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도 할머니가 순옥이 밀어서 계단에서 굴렀잖아요. 순옥이가 아이 감싸다가 다리가 저렇게 된 거라고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아이를 지키려다가요? 야채 아줌마가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때 돈 한 푼 안 주고 맨몸으로 쫓아냈으면서 왜 아직도 순옥이를 괴롭히세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냈다고요? 그럼 5천만 원은 뭐였던 걸까요? 아이를 지키려다 다쳤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진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쓰러진 순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뚝거리는 그 다리, 비서가 말한 5천만 원, 시어머니의 고함, 야채 아줌마의 폭로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돌아갔습니다. 대체 뭐가 진실인 걸까요? 민준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야채 아줌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다 계단에서 굴렀다고요? 저 절뚝거리는 다리가 그래서 저렇게 된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야채 아줌마를 노려보더니 마지막으로 욕설을 퍼붓고 문을 박차며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옥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고 있었어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야채 아줌마가 순옥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키려 했어요. 순옥이 고개를 저으며 야채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영희야, 나 괜찮아. 그만해. 순옥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멱살을 잡히고 바닥에 넘어졌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온화한 눈빛이었어요. 눈가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민준 씨 놀랐겠어요. 괜찮아요. 밥 먹었어요. 민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시어머니에게 밀쳐지고도 거지인 자신의 밥 걱정을 하다니. 대체 이 사람은 뭘까요? 왜 계속 착한 척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저런 사람인 걸까요?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순옥이 쓰러진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무거운 솥을 들어올리려 했어요. 손잡이를 잡았지만 힘이 붙여 솥을 놓쳤습니다. 민준이 저도 모르게 다가갔어요. 제가 들게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손님이 왜 이런 걸? 하지만 민주는 이미 솥을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팔뚝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이걸 매일 혼자 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절뚝거리는 다리로, 저 굽은 허리로요? 솥을 제자리에 놓고 돌아서는데 순옥이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밀쳐서 넘어졌던 사람이 왜 먼저 고맙다고 하는 걸까요? 왜 자신의 아픔은 숨기고 남의 걱정부터 하는 걸까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주는 가게 밖으로 나가는 야채 아줌마를 따라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야채 아줌마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요, 아주머니. 아까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계단에서 굴렀다는 거요. 야채 아줌마 최영희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순옥인에서 며칠 잔다는 총각이구나. 영희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30년 된 친구의 사연을 꺼내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30년 전 일이야. 순옥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거든. 영희가 가게 안쪽을 힐끔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심장병에 걸렸대.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시어머니가 순옥이 팔자가 사납다며 돈 한 푼 안 주고 쫓아냈대.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돈을 안 줬다고요? 비서는 분명히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영희가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쫓아내면서 시어머니가 순옥이를 밀었대. 계단에서 굴렀는데 순옥이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자기 몸으로 감싸서 아이는 안 다쳤어. 영희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문지르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대신 순옥이 다리가 그렇게 된 거야? 그것도 모자라 가진 돈 다 털어서 자기 다리 수술도 안 하고 아이한테 다 보태서 결국 멀리 보냈다더라고.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 수술비를 포기했다고요? 대체 뭐가 진실인 걸까요? 5천만 원을 받았으면서 왜 다리 수술도 못하고 저렇게 사는 걸까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돈 받고 자식을 팔았다는 말과 다리 수술비까지 아이에게 보탰다는 말이요.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어느 쪽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급했습니다. 그 5천만 원 건 더 자세히 알아봐.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전화를 끊고 창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낡은 천장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게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어요. 자장가 곡조였습니다. 민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까요? 민준이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를 판 사람인데 내 마음이 왜 이러지?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뭔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이 멜로디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지고 외면하려 하면 다시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 같았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 같았어요. 어딘가에서 맡아본 것 같은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의 품에 안겨있던 기억 같았어요. 민주는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민주는 원래 불면증이 심했어요. 양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2~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순옥의 자장가를 들으며 민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꿈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한편 순옥은 설거지를 마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저 청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왼쪽 눈 밑에 점, 국밥을 먹는 모습. 혹시 우리 준영이가 컸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옥은 낡은 보자기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서 노란 종이가 살짝 보였어요. 편지 같았습니다. 순옥은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 품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였어요.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준영이는 좋은 집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순옥의 머릿속에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직후였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시어머니는 순옥을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간 빈소에서 시어머니가 순옥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년아, 내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야? 내년 팔자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이 죽은 거라고. 순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품에 안긴 2살배기 준영이가 엄마 옷을 꼭 움켜쥐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 방 한쪽에 쪼그려 앉아 아이를 달랬어요.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준영이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순옥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을 신을 시간도 없었거든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해요.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순옥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시어머니가 전부 가져갔거든요. 순옥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이 이마에 닿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발 준영이 좀 살려주세요. 수술비만 빌려주시면 평생 갚을게요. 뭐든지 할게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팔자 사나운 년 꼴 좋다.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이제 손주까지 잡아먹으려고.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준영이는 어머니 손주잖아요. 제발요. 아이는 살려야지요.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 팔자가 그 모양인데 애는 왜 낳아서 고생이야? 당장 꺼져. 너도 그 애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가 순옥을 세게 밀었습니다. 순옥이 아이를 안은 채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 뒤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발이 허공을 디뎠고 몸이 뒤로 넘어갔어요. 굴러 떨어지는 순간 순옥은 아이만 감쌌습니다.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져나갔어요.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지만 순옥은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계단 아래까지 굴러 떨어져서야 멈췄어요. 순옥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살폈습니다. 준영이는 울고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었어요. 순옥의 입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아가. 다행이야.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이가 무사한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순옥이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언제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순옥은 보자기를 품에 꼭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시장 골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환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몇 시인지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 넘게 내리 잔 거였습니다. 그것도 수면제 없이. 내가 도대체 얼마 만에 이렇게 푹 잔 거지? 민준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국밥 끓이는 냄새가 흘러왔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뜨끈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 창고에서 눈을 떴을 때 순옥이 평소보다 일찍 외출 준비를 하는 걸 발견했어요. 낡은 앞치마를 벗고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이 창고 문틈으로 보였습니다. 순옥의 손에는 음식이 담긴 큰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걸까요? 저 보자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민주는 직감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순옥이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을 빠져나가자 민주는 조용히 뒤를 밟았어요. 순옥은 시장 골목을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지만 보자기를 꼭 쥔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슬쩍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쯤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시내의 높은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오래된 주택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순옥이 내린 곳은 시 외곽의 작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고아원이었어요. 민준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아원이라고요? 왜 여기에 온 걸까요? 순옥이 고아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순옥을 발견하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작은 발들이 마당을 쿵쿵 울렸습니다. 우와, 천사 할머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순옥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순옥이 아이들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순옥이 가져온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이 보였어요. 주먹밥, 계란말이, 잡채. 새벽부터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음식에 손을 뻗었어요. 순옥이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왔어요. 순옥은 연신 아이들 입에 음식을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본인은 거의 먹지 않으면서요. 잠시 후 순옥이 어린아이 하나를 무릎에 앉혔어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어요. 민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담장 너머로 흘러왔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돈 받고 자식을 팔아먹은 여자가 왜 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는 걸까요? 왜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걸까요? 왜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걸까요? 민주는 담장의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민주는 당황해서 담장에서 몸을 돌렸어요. 뭐야? 내가 왜 이러지? 민주는 고아원을 등지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 받고 자식을 팔아먹은 여자가 왜 고아원에서 저렇게 웃는 걸까요? 이제 와서 착한 일을 하며 자신의 죗값을 덜어내려는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민준의 머릿속이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오후에 민준은 국밥집으로 돌아왔어요. 순옥이 잠깐 시장에 간 사이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부엌, 낡은 가스레인지, 기름때가 낀 환풍기.
그리고 가스레인지 옆에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가스비 밀린 거 다음 달까지 꼭 내기. 민준의 눈이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준영이 이름으로 이번 달 후원금 보내기.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준영이라는 이름이 눈에 박혔어요. 자신의 본명이었습니다. 가스비도 밀렸으면서 후원금은 꼬박꼬박 보낸다고요. 그것도 자신의 이름으로요?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국밥집, 딴 사업가로 위장해서 5억 매입 제안해봐. 이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돈에 눈이 먼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식을 돈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라면 5억이면 솔깃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세 시간 후 정장 차림의 여자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비서였습니다. 민준은 창고 문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 땅을 5억에 사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순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비서를 바라보다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가마솥, 달아빠진 나무 의자,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까지요.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민준은 속으로 비웃었어요. 역시 돈 앞에서는 흔들리는구나. 그동안 느꼈던 묘한 끌림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것 봐, 결국 돈이야? 다 돈 때문이었어. 그때였어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이 가게는 못 팔아요. 목소리가 조용하지만 단호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비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억인데요. 이 동네 시세보다 5배나 높은 금액입니다. 순옥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순옥은 잠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 2살 준영이가 누워있던 자리였어요. 이 가게는 제가 30년 전에 겨우 일을 구해서 아이와 며칠 동안 함께 있었던 곳이에요. 제 아들과 추억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을 저는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순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혹시, 정말 혹시라도 아들이 저를 찾아오면 여기 있어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조여왔습니다. 5억을 거절했다고요? 아들을 기다린다고요? 돈 받고 자식을 팔아먹은 여자가 왜 30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비서가 물러나 전화로 보고했어요.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김인주는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다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5천만 원 건 정확히 알아냈어. 비서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확인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다니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천만 원을 받은 건 맞는데 받자마자 바로 돌려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다고요. 민준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돌려줬다고요? 한 푼도 안 썼다는 건가요? 그럼 그동안 들었던 얘기는 다 뭐였던 걸까요?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민준이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울릴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김순옥 씨는 당시 전 재산 1,000만 원을 회장님 본명인 윤준영으로 심장병 아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본명으로 기부를 했다고요? 30년 전에요. 전 재산을요? 비서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3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심장병 아이들 후원을 계속해왔습니다. 민준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요?
매달 100만 원씩이요? 자신의 이름으로요. 귀가 멍해지면서 비서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총 기부금이 3억이 넘습니다. 그 돈이면 다리 수술도 하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으셨을 텐데요. 민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내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고? 다리 수술비도 안 하고? 비서가 대답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준은 전화를 끊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등에 닿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이요. 저 여자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새벽부터 국밥을 끓이면서 번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해왔던 거였습니다. 다리 수술비를 모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어요. 찬밥에 물 말아먹으면서 구멍 뚫린 신발 신으면서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려왔던 거였습니다. 내가 뭘 오해한 거지? 내가 뭘 잘못 본 거야?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릿속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분노가, 복수심이, 증오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은 창고 이불 위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비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억이요, 30년이요. 준영이라는 이름으로요? 한참이 지났을 때 창고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였어요. 순옥이었습니다. 순옥이 민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린 이불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민준의 어깨까지 덮어주었어요. 민준은 눈을 살짝 떠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옥의 손이 이불깃을 여며주고 있었어요. 굵은 손마디, 갈라진 손등, 30년 동안 국밥을 끓여온 손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순옥의 손등을 비추었어요. 순옥이 민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옥이 작게 한숨을 쉬고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창고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민준은 한참 동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순옥의 손길이 아직도 어깨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지? 민준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5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민준이 창고에서 나와 구석에 앉아있을 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먼지가 반짝거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이는 볼이 통통하고 눈이 초롱초롱했습니다. 건강해 보였어요. 뛰어다닐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부부가 순옥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90도로 꺾인 인사였습니다. 순옥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젊은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주머니 후원금 덕분에 우리 민수가 심장 수술받고 살았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 수술이라고요? 저 아이가요? 아이가 순옥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작은 팔로 순옥의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이 순옥의 낡은 앞치마를 움켜쥐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순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젊은 아빠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후원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오래 후원해 주시는 거예요? 순옥이 아이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동안 삼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옛날에 아들이 아팠는데 저는 지키지 못했어요. 순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그게 너무 후회되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고통을 다른 엄마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민주는 창고 문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부부가 떠난 후 순옥이 아이가 앉았던 자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빈 의자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 준영이도 저만큼 컸겠지? 저렇게 건강하게 뛰어다니겠지. 순옥이 눈물을 훔치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벽에 등을 기댔어요. 어머니. 처음으로 그 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매일 이렇게 살았구나. 아들 생각하면서, 다른 아이들 살리면서, 본인은 찬밥 먹으면서, 다리 수술비도 포기하면서, 오직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를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훔쳤지만 계속 흘러나왔어요. 양아버지 장례식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흘리는 눈물은요. 저 여자는 30년 동안 자신을 버린 게 아니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려왔던 거였습니다. 다리 수술비도 포기하면서요. 5억짜리 땅도 거절하면서요. 오직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를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지?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삼키느라 숨이 막혔어요. 복수하러 왔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손님 가족이 떠난 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이 빈 그릇을 치우다 말고 멈췄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순옥이 사진 속 아기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습니다.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왼쪽 눈 밑에 콩알만 한 점이 있는 아기였어요.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년 동안 삼켜온 그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준이 창고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순옥에 떨리는 손끝이 사진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이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창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옥이 창고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어젯밤처럼 이불을 덮어주려고 다가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한 발짝씩 다가갔어요.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리지 않게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그런데 민준의 발등이 이불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어요. 순옥이 이불을 끌어당기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허공에 멈췄어요. 눈이 민준의 오른쪽 발등에 고정되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반점이 있었어요. 순옥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아기 목욕을 시킬 때마다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던 그 반점이었습니다. 초승달 모양, 똑같은 위치.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일어서 창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들은 부잣집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까. 순옥은 창고 문을 닫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초승달 모양 반점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반점만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을 때 베개 옆에 무언가 놓여 있었어요. 새 신발이었습니다. 깔끔한 흰색 운동화였어요. 아직 가격표도 떼지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신발을 집어들고 가게 쪽을 바라보았어요. 순옥이 부엌에서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순옥의 발에는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신발이 신겨져 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거친 발소리가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장 번영 회장이었어요. 기름진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여럿 따라왔어요. 시어머니가 순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번영 회장이 서류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얼굴에 능글맞은 웃음이 떠올라 있었어요. 이 땅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잖아. 여기 계약서 있어. 순옥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계약서 쓴 적 없어요. 번영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인감도장 찍혀 있잖아. 어디서 빠꼼이야. 그 소란 속에서 시어머니의 눈이 가게 구석을 훑었습니다. 낯익은 낡은 보자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옥이 3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보자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순옥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돼요. 제발 건드리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순옥을 세게 밀쳤습니다. 순옥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소란을 듣고 야채 아줌마 최영희와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 할머니가 또 왔네. 할머니가 30년 전 순옥이한테 한 짓, 여기 사람들에게 다 말해줘요. 며느리 밀어서 다리 불구로 만들어 놓고 손주까지 버렸잖아요.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있나? 아이고, 불쌍한 순옥이.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시어머니가 순옥의 품에 있는 보자기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여기에 돈 넣어둔 거지? 당장 내놔. 낡은 천이 찢어지며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어요. 작은 아기 베네저고리가 떨어졌습니다. 노랗게 바랜 편지 더미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다시는 아들을 찾지 않겠다. 오는 내용의 계약서였어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민준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노랗게 바랜 베네저고리에서는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희미하게 아기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어요. 작은 양말 한 짝, 탯줄을 담았던 것 같은 작은 주머니, 그리고 수십 장의 편지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편지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살살 만지지 않으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영아, 내가 엄마하고 옹알이하던 소리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귀에 맴돈단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눈이 옮겨갔습니다. 범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널 살리고 싶었던 거야? 미안해.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해. 그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3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민준이 편지를 가슴에 꼭 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몸을 돌려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순옥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달리는 민준의 볼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걸려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 여인은 자신을 기다렸어요. 30년 동안 편지를 썼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아이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자신은 뭘 했나요? 복수하러 왔어요. 저 여자를 무너뜨리러 왔어요. 절망시키러 왔어요. 민주는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32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솟아올랐습니다. 민준이 뛰쳐나간 후 가게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옥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랗게 바른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쓸어 담았습니다. 아기 베네저 고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번영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두고 봐.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 두 사람이 사라진 후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편지들을 세어보았어요. 한 장이 없었습니다. 아니, 몇 장이 없었어요. 민준이 가져간 편지들이었습니다. 순옥이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왜 편지를 가져갔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영희가 다가와 순옥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순옥아, 괜찮아.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옥은 가게 문 앞에 앉아 골목 어귀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준이 돌아올까 봐요. 영희가 다가와 순옥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옥아, 떠난 거 아닐까? 순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갈 텐데 순옥의 눈은 골목 끝을 향해 있었어요. 혹시라도 민준이 돌아올까 봐. 하지만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편 민준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고급 호텔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거지 행색은 벗어 던지고 깔끔한 수트로 갈아입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어요. 민준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번영 회장, 둘 다 조사해. 그 사람들 약점 싸그리 다 찾아내.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 땅 전체 매입 준비해. 비서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손에 들린 편지를 내려다보았어요. 순옥이 30년 동안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빼곡히 적힌 글씨가 눈에 박혔어요. 준영아,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 문장이 가슴에 불로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한 장 더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너무 낡아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어요. 준영아, 오늘은 내 생일이란다.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려고 했는데 내가 없구나. 혼자 먹으려니까 목이 안 넘어가더라.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영아, 오늘 시장에서 너 또래의 아이를 봤단다. 엄마 손잡고 가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 우리 준영이도 저렇게 컸겠지. 이 또 다음 편지. 준영아, 엄마가 오늘 많이 아팠단다. 다리가 너무 아파서 가게 문을 못 열 뻔했어. 그래도 내 이름으로 후원금 보내야 해서 참았어. 엄마가 아픈 건 괜찮아. 내 이름으로 다른 아이가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민주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게 베개에 얼굴을 묻었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나를 단 하루도 잊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매일 편지를 쓰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다리 수술도 포기하면서 나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수십 번 읽었어요. 눈을 감으면 순옥의 자장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영아,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서에게 시어머니와 번영회장 조사를 지시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시장 골목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려봤어요.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퍼져나갔어요. 한편 순옥은 이틀 동안 가게 앞을 수십 번 내다봤습니다. 혹시 민준이 돌아올까 봐요. 손님이 올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철문이 열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옥아,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하지만 순옥의 국밥 그릇은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어가고 있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국밥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민준이 돌아오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준이 돌아올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날 오후 평소와 다른 기운이 골목에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 번영회장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검은 옷을 입은 용역들이 10명 넘게 따라왔습니다. 우르르 몰려오는 발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번영회장이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계약서대로야. 오늘 안에 비워. 순옥이 가게 앞을 막아섰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약 한 적 없다니까요. 번영회장이 손짓하자 용역들이 가게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물건들을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냄비가 굴러 떨어지고 그릇이 깨졌어요. 쨍그란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순옥이 필사적으로 막았어요. 안 돼요. 제발 그만해요. 순옥이 부엌으로 달려가 솥을 붙잡았습니다. 30년 동안 국밥을 끓여온 소치였어요. 아들이 돌아오면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겠다고 마음먹었던 소치였습니다. 용역 하나가 순옥을 세게 밀쳤어요. 순옥이 뒤로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가 꺾이면서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손바닥이 깨진 그릇 조각에 긁혔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어요.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순옥아, 시장 상인들이 모여들었지만 용역들에게 막혀 다가가지 못했어요. 밀치고 밀리는 소리가 골목에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음을 흘렸어요. 에휴,
순순히 나갔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순옥이 바닥에 쓰러진 채 가게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이렇게 빼앗기는 건가요? 아들과 추억이 담긴 이 유일한 곳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순옥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10대, 20대의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검은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시장 골목으로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용역들의 손이 멈췄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차들이 국밥집 앞에 멈춰 섰어요. 먼지가 가라앉자 골목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해졌어요. 심장 소리만 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들이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10명, 20명,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맨 앞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갈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며칠 전까지 거지 행색으로 창고에서 잠을 자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날카롭고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용역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번영 회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순옥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또각, 또각.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손에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 계약서, 위조죠. 인감도장 훔쳐서 만든 거 다 조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번영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부지 전체 이미 제가 매입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번영 회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누군데? 민준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 동안 삼켜온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었다고 비웃던 그 아들이 바로 접니다.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괴롭히는 당신들의 숨통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죠. 시어머니의 무릎이 흔들렸어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어요. 비서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번영 회장을 향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번영 회장님, 횡령 및 사기 혐의, 그리고 사문서 위조로 고발 준비 완료됐습니다. 시장 상인들 상대로 사기친 건수만 23건이더군요. 번영 회장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경찰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할머니, 30년 전 상해 및 유기 혐의도 있으시네요.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어 상해를 입히고 어린 손자를 내쫓은 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감도장 절도와 사문서 위조까지요. 시어머니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가 정말 그 애야? 그 병든 애가? 민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할머니가 버린 그 병든 애요. 근데 저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왔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나는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목소리가 낮아졌지만 골목 전체가 들을 수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머니를 30년 동안 괴롭혔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병원 한 번 못 가게 했어요. 손주를 내쫓고도 둘째 아들이 망하니 다시 쫓아낸 며느리를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이제 그 값을 치를 차례예요. 경찰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나를 이렇게 할 순 없어. 나는 내 친할머니라고. 민준이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한테 할머니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옥을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저한텐 엄마만 있습니다. 그 소란을 틈타 번영 회장이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발짝도 못 가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 울렸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경찰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됐다. 속이 시원하네. 저 나쁜 놈들, 드디어 벌 받는구나.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30년 동안 순옥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시어머니와 번영 회장이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용역들도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골목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순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이 순옥 앞에 멈춰 섰어요. 순옥이 고개를 들어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 씨, 무슨 소리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정갈한 수트가 먼지투성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고급 양복이 젖은 흙에 검게 물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골목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상인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았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순옥이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민준 씨, 왜 무릎을 꿇어요? 일어나요.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볼을 타고 턱끝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먼지투성이 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뚝뚝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입술이 떨렸어요. 엄마, 순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민준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굵은 손마디, 갈라진 손등, 30년 동안 국밥을 끓여온 손이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준영이에요. 순옥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귀가 멍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2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엄마가 돈 받고 저를 팔았다고 오해했어요. 복수하려고 거지 행색으로 왔어요. 엄마를 무너뜨리려고요. 민준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30년 동안 절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저에게 쓴 편지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순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민준의 얼굴에 가져갔어요. 손끝이 민준의 왼쪽 눈 밑에 있는 점을 어루만졌습니다. 30년 전 품에서 떠나보낸 아기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어요. 매일 밤 뽀뽀해주던 그 자리였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정말 내가 준영이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0년 동안 삼켜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순옥이 민준을 끌어안았어요.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30년 동안 품어보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30년 동안 꿈에서만 보던 아들이었습니다. 순옥이 오열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가슴속에 쌓였던 30년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준영아, 우리 아가. 내가 죽기 전에 널 만나는구나. 순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준을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놓치면 다시 사라질 것 같아서요. 30년 전처럼 다시 떠나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한참을 울던 순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먼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우리 준영이 지금은 아프지 않니? 건강하니? 민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전 심장병으로 죽어가던 아기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엄마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먼저 건강을 물어보는 엄마였어요. 네, 엄마. 저 건강해요. 순옥이 민준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 젖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햇살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것만 들으면 됐어. 영희와 시장 상인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30년 동안 순옥의 아픔을 지켜봐온 사람이었습니다. 순옥이가 드디어 아들 만났구나.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옥이 30년 만에 두 발로 제대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절뚝거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다리 수술을 해드렸거든요.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30년 묵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민준이 복도 끝에서 순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다가오자 두 팔을 벌렸습니다.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이제 어디든 같이 걸을 수 있어요. 순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영이랑 어디든 갈 수 있겠네. 두 달 후, 민준은 자신이 운영하는 심장병 재단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순옥 심장재단으로요. 30년 동안 준영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후원해온 엄마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재단 행사가 열렸어요. 민준이 순옥을 직접 모시고 갔습니다. 행사장에는 후원금으로 수술받은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이들이 순옥에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 건강해졌어요. 할머니, 저 이제 뛰어다닐 수 있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30년 동안 혼자 보낸 기부금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석 달 후, 순옥의 국밥집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영인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 직접 주문해서 만든 간판이었습니다. 순옥은 30년 동지인 야채 아줌마 영희에게 가게를 넘겨주었어요. 영희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순옥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무너졌어. 이건 내 마음이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순옥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재개장 첫날, 시장 상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영희가 국을 끓이고 순옥이 고기를 썰었어요. 민준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 손님이 민준을 보며 물었어요. 사장님, 저 청년 누구예요? 영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게 전 사장님 순옥이 아들이야. 효자라니까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가게 문을 닫았어요. 영희가 민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야채 팔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더 감사해요. 30년 동안 엄마 곁을 지켜주셨잖아요. 저 대신 엄마 편이 되어주셨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가 안 계셨으면 엄마는 혼자였을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어떻게 버텼겠어요? 이 가게는 제 마음이에요. 아줌마께 드리는 거예요. 영희가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가 두 모자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순옥아. 내 아들 진짜 잘 컸다. 진짜 효자네, 효자야. 며칠 후, 두 모자는 나란히 낙고를 찾았습니다. 민준의 양부모님이 잠든 곳이었어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헌화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건강하게 자랐어요. 제가 해주지 못한 모든 것을 해주셨잖아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생에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순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양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행복하세요. 그날 밤, 민준은 순옥의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어요. 엄마, 저 민준이에요. 순옥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32살 먹은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엄마 옆에 누워도 돼요?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어서 이리 와. 민준이 순옥 옆에 누웠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2살배기 아기였던 아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엄마 곁에 누운 거였습니다. 순옥이 민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낮고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30년 전에도 불러주던 그 노래였어요. 민준이 눈을 감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 노래가 익숙해요. 엄마가 저한테 불러주던 노래죠? 순옥이 민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아기 때 잠들 때마다 불러줬던 노래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이제 제가 엄마한테 불러드릴게요. 순옥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알려줄게. 천천히 알려줄게.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30년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엄마와 아들이 다시 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0년간 순옥 곁을 지킨 영희도, 민준을 건강하게 키워준 양부모님도 모두 순옥과 민준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 순옥 어머니와 민준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라면 30년간 아들을 기다리며 국밥집을 지킬 수 있으셨을까요? 복수를 다짐했던 민준이 진실을 알고 무릎 꿇은 순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응원합니다.